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출제 비중은 이 사회복지사업법은 세 문제가 나온다, 이게 단언할 정도로 세 문제가 출제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중요한 영역, 좀 엷은 영역은 좀 삭제를 했고 중요한 영역만을 정리를 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첫 번째 예상 문제로 갈 수 있는 것이 사회복지사업법의 소위 기본 이념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의 기본 이념 이렇게 나와 있지요. 기본 이념. 네 가지로 설정을 했는데 첫 번째는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회보장 기본법 규정에 의해서 사회보장 수급권은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신청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그런 사람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해서 어쨌든 최대한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청. 근데 뭐에 따라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를 이게 자기 결정의 이념 또는 자율성의 이념 이렇게 설명하지 않겠어요? 자기 결정의 이념 또는 자율성의 이념. 또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성을 가지며 공공성을 확보해야 된다. 두 번째는 바로 이 공공성을 가지며 공공성의 이념. 또 세 번째는 사회복지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자는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을 보장해야 된다.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을 보장해야 된다. 인권 보장의 이념.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된다.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된다. 선택권 보장의 이념. 사회복지사업법의 기본 이념 그러면 바로 자기 결정의 이념 또는 자율성의 이념, 공공성의 이념, 인권 보장의 이념, 선택권 보장의 이념 네 가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이념 가져가시고 그다음에 사회복지 사업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사업을 보면은 사회복지 사업에 이렇게 보시면 사회복지 사업이란 다음의 법률에 따른 무수히 많은 법률이 쭉 나와 있고 앞으로도 무수히 많은 법률들이 바로 이 복지를 위하여 제정되고 시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의 법률에 따른 여기 보면은 사회복지 사업이란 다음의 법률에 따른 각종 복지사업과 이에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 운영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사회복지사업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다음의 법률, 여기 나오는 다음의 법률이라는 것이 있는데 무수히 많은 법률이 있고 더 이상 이 법률로 사회복지사업법으로 다 규정하기가 어려워서 이제는 쭉 밑으로 가면 먼저 볼까요? 먼저 보면 이 소위 규정에 하다가도 더 이상 안 되어서 이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로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미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많은 법률이 앞으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첨가되기보다는 대통령령으로 첨가가 되겠습니다만 자 여기 보시면 그러면 다음의 법률에서 우리가 볼 것은 여기는 많은 법률이 사회복지 서비스에 관한 법률, 공공부조에 관한 법률 등 많은 법률이 있지만 여기에는 뭐가 없냐면 여기에는 사회보험 관련 법률 또 그러면 우리가 보면 직영연금 관련 법률은 여기에는 없습니다. 자, 사회보험 관련 법률 그러면 여러분 알다시피 사회보험은 5대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여기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법률에는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없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이라고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없고 또 직영연금이라고 제가 적었습니다만 저 종래는 특수직영연금에서 4대 직영연금 그러면 공무원연금에 관련된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에 관련된 군인연금법, 또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또 별정우체국법과 같은 이런 4대 직영연금에 관련된 법률도 여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많은 법률을 다 암기하면 더욱더 좋겠습니다만 없는 거 먼저 제거해놓고 나머지를 읽어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이것이 양이 많다 보니까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서는 건강가정기본법, 북한이탈주민보호법, 또 자살예방법, 또 의료기기 보조법. 자, 이런 법률은 대통령령으로, 그래서 이 대통령령으로 신설되기 시작했는데 먼저 시작된 것이 건강가정기본법, 북한이탈주민보호법, 또 자살예방법, 그리고 의료기기 지원법은 지금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정도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음에 여기 보실까요? 사회복지사업의 내용 절차 등에 관하여 각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여기 보면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사회복지사업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사회복지사업법은 어떤 법의 의미를 갖는다? 앞에서 배울 적에 법률 적용의 원칙을 보면 특별법, 소위 상위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 신법 우선의 원칙을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법률 중에 있어서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래서 여기는 소위 특별법이 있지 않는 이상은 일반법으로서 위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같은 법률 중에서 일반법에 위치해 있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특별법의 지위를 주어서 그 법을 적용하겠지만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특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해서 특별법 우선의 원칙 중에 여기는 일반법의 지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용어가 다양한 용어가 있지만 특히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걸 한번 복습하는 것이 여기 나오는 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은 우리가 지역사회복지론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만 지역사회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지역사회의 문제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 이렇게 정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때문에 이 사회복지관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지역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하는 종합적인 사회복지시설이다 라는 말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사회복지관의 법적 근거는 어디다? 사회복지사업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립니다. 사회복지관의 기원은 어디다? 인보관 운동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다음에 사회 서비스와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내용 참조시라고 올려놨습니다. 다음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복지와 인권 증진의 책임이 있는데 다 읽어보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첫 번째는 인권 보장에 대한 것이 있죠. 중나 쳐보겠습니다.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핵심 단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런가 하면은 이 사회복지사업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 서비스와 보건의료 서비스를 함께 연계되어 제공되도록 해야 된다. 그렇지요? 사회복지 서비스. 요즘은 통합 서비스 제공 아니겠습니까? 통합주의. 또 그러면 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다양한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들의 복지 욕구를 조사할 수 있다. 이런 등등을 쭉 설명하고 있고 사회복지 시설이 균형 있게 설치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걸 읽어드린다는 것은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시간만 드리기 때문에 그냥 아주 가볍게 대각선으로 일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인권 존중 및 최대 봉사의 원칙. 자, 여기 보시면 복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여러분처럼 복지 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나 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같은 복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하여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 없이 최대로 봉사해야 된다.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의 원칙. 지금 나온 지가 제법 되어서 출제될 때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정책론을 배울 적에 급여의 유형에는 현물급여, 현금급여, 바우처, 기획, 권력 등을 봤었는데 여기 나오는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나와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은 현물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현물로.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상 급여의 원칙은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한다는 걸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무자로 하여금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용권을 지급하여 서비스 제공을 받게 할 수 있다. 여기 보면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무자로 하여금 서비스 제공을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용권을 지급하여 서비스 제공을 받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무자가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때는 현물급여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권을 제공해서, 맞아요, 바우처를 제공해서 서비스를 제공받게 할 수 있다. 그러면 반대 해석을 해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반드시 뭘로 제공해야 된다? 현물로 제공해야 된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당연히 현물급여 원칙이고 그 의무자는 바우처로도 제공할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 규정에 의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현물급여로 제공해야 된다라는 말을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다른 거 좋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이렇게 길게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여기는 오히려 시행령에 대한 내용이 더 많습니다만 어쨌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는데 지금은 당연히 다 신령이지만 그래도 교재니까 1급과 2급으로 하되 전문 사회복지사로서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의료 사회복지사, 학교 사회복지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의료 사회복지사, 학교 사회복지사의 자격은 1급 자격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부여한다. 그래서 여기는 별도의 시험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련기관에서의 의무시간 수료를 이렇게 기본 조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사회복지사에는 정신건강, 의료, 학교 사회복지사가 있고 이 전문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한 조건은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전문 수련기관에서 일정 기간 수련을 받아야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수련기관들 나와 있죠.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결격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결격사유. 사회복지사 결격사유면 피성년 후견인 사회복지사 결격사유. 피성년 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 또 법원 판결에 따라 자격 상실되거나 정지된, 또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정신질환 환자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여기에는 알코올 중독자는 가능합니다. 또 파산자도 가능합니다. 때문에 마약, 대마, 향, 정신품, 의약품 중독자, 사회복지사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알코올 중독자는 제한이 없고 파산자에 대해서도 제한이 없습니다. 봐주시오. 또 여기 나오는 이것은 동시에 여기 나와 있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피성년 후견인 금고 이상의 법원 판결에 따라 자격 상실뿐 정지뿐만 아니라 자격이 상실된 사람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복지사 결격 사유 가지고 가시고, 자, 좋습니다. 잠시 아래를 보겠습니다. 자격 취소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 내에서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엄격하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 그러면 위에 있는 것처럼 피성년 후견인이나 금고 이상의 형, 또 마약, 대마, 향, 정신품, 의약품 중독자, 또는 거기 정신질환자, 법원 판결, 이런 경우,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또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이런 위조 변조한 사람은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 반드시 자격증을 취소해야 될 사유에는 거짓, 부정, 또 그러면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는 자격에 해당되는 때, 또 그러면 빌려주거나 양도 또는 위조, 변조한 경우, 이럴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반드시 취소해야 된다. 이 세 가지 사유를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를 종사자로 채용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나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복지 영역이라는 것은 전문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회복지사를 종사자로 채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예의도 원칙이 있다는 것은 예의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당연히 사회복지법 및 사회복지시설 설치 운영하는 자는 사회복지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고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회복지사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보고해야 된다. 왜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을 이렇게 나눠놨을까? 여기는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은 시도지사의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회복지법인의 종사자를 채용했다면 시도지사에게 이처럼 그 채용에 대한 임명과 파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해야 됩니다. 그에 비해서 사회복지시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유자로 하여금 설치 운영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때문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는 그 종사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바로 그런 규정 때문에 나눠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은 당연히 사회복지사를 종사자로 채용해야 되지만 예외가 있죠. 여기 보면 사회복지사를 여기 보면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를 채용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복지사를 채용하지 않아도 되는 복지시설에는 여기처럼 어린이집이 있고, 여기 보면은 세 번째 어린이집이 있고,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는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 전문기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또 그런가 하면은 학대 피해노인 전용쉼터 이렇게 7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노인여가복지시설은 3가지가 있는데 경로당 여기는 있죠. 나와서 경로당이나 또는 노인교실이나 이것도 있지만 노인복지관도 있습니다. 때문에 여기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도 두지 않아도 됩니다. 이때 노인복지관은 제외한다. 경로당과 노인교실은 채용하여야 한다. 노인복지관은 채용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 채용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노인복지관은 채용해야 된다. 분명히 구별해 주셔야 됩니다. 그 외에도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이나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이나 성매매 피해 상담소, 또 성폭력 피해 상담소, 또는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이런 경우에는 사회복지사를 채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 노인여가복지시설 3가지가 있는데 경로당과 노인교실은 채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노인복지관은 반드시 채용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나올 적에 모든 노인여가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를 채용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하자가 있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에 같이 올리지 않고 여기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소위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에게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이럴 때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할 적에 원칙은 8시간이지만 예외로 전문 사회복지사는 12시간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원칙은 정기적으로 8시간을 원칙으로 하지만 전문 사회복지사, 의료 사회복지사, 학교 사회복지사, 전문 사회복지사 중에 의료 사회복지사와 학교 사회복지사는 12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누가 이 시간을 정한 거예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겁니다. 다음에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법인 보겠습니다. 자, 사회복지법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정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을 하되 정관 변경은 시도지사의 인가, 행정법적 용어로 접근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렇게 봐주시고 여기는 허가 기억해 두시고 정관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에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 나와 있는데 포함해서 대표이사 1사람을 포함해서 이사 7명 이상, 감사 2명 이사 돼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 감사 2명 이상을 줘야 되고 이사 정수에 모두가 이사 임원이 아니라 이사입니다. 임원이 아닙니다.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와 지역사회보호장에 비치해서 3배서로 추천한 사람 중에 선임을 하여야 합니다. 여기 시도사회보장위원회와 지역사회보호장에 비치는 지역사회복지론에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만 지역사회보호장 교육을 수립할 때 시무기구들입니다. 시무기구에서 3배서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이렇게 그래서 3분의 1 이상은 이렇게 추천한 사람 중에서 3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여기 보면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또 외국인도 둘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은 외국인 임원도 둘 수가 있는데 외국인 이사는 뭐였죠? 외국인 감사를 말하는 거예요. 외국인 이사는 현원의 2분의 1, 정원의 2분의 1이 아니라 현원의 2분의 1 이상을 줘야 된다.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 임원의 겸직금지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즉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 감사 2명 이상 주도록 되어 있는 이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은 겸직금지가 원칙입니다. 단 하나 예외가 있다면 이사는 그렇죠? 사회복지시설의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겸직 가능합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불가합니다. 나머지는 안 된다. 그래서 시설의 장은 겸직이 가능하지만 그를 제외한 시설의 직은 겸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원이 결혼이 생겼다면 감사,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 감사 2명 이상 둬야 되는데 거기에 결혼이 생겼다면 2개월 이내에 충원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법인은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한다. 이거 보셨다가 나중에 또 설명하겠습니다.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나누어 관리하되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가액을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내용 쭉 보시되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사회복지법인은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수익사업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수익사업도 가능합니다. 여기 보면 법인은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단지 그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을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하지만 않는다면 수익사업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사업이 전면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앞에서 본 것처럼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법인 2개 이상이 하나로 합쳐져서 새로운 법인으로 이렇게 등장할 적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당연히 원칙은 새로운 법인의 설립이나 준하기 때문에 시도지사의 허가가 돼야 되겠지만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 하나하나의 사회복지법인이 본래 소재지를 시도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소위 권한쟁의의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다투게 된다면 헌법재판소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미리 법률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법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다른 법인과 합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된 사무소가 서로 다른 시도에 소재한 법인 간 합병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 이렇게 해서 시도지사 간 권한쟁의가 발생하게 된다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허가를 필요한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여부에 언제나 나오지요? 사회복지 여부에. 사회복지 여부에 여기에 그래서 아주 중요한, 그래서 의도적으로 지금 고치지 않고 놔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여부에를 보시면 사회복지 협의회의 종류에는 중앙협의회, 시도협의회, 시군구협의회가 있습니다. 색깔을 바꿔보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전국 단위의 중앙협의회, 시도 단위의 시도협의회, 그리고 시군구 단위의 시군구협의회가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종류는 필요한 경우에는 삭제를 두어야 한다.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종래는 중앙협의회와 시도협의회는 두어야 하지만 시군구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둘 수 있다라고 됐던 것을 이번에 발의 교재가 나온 이후에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회복지협의회는 중앙협의회, 시도협의회, 시군구협의회 모두를 두어야 합니다. 두어야 한다라고 바뀌었다 해서 색깔 바뀌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복지협의회 업무에는 6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 사회복지에 관한 정책 건의, 또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 조정, 소유계층 발굴, 또 민간 사회복지 자원과의 연계협력, 또 사회복지 사업의 조성. 몇 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 등. 그것도 등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는 이처럼 사회복지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 사회복지에 관한 정책 건의, 사회복지 관련 기관 단체 등의 연계 협력 조정, 또 소유계층 발굴, 또 민간 사회복지 자원과의 연계 협력, 또 기타 사회복지 사업의 조성 등을 업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는데 23조 1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하되 재산은 없어도 된다.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보유해야 된다라고 법인에서 말했습니다만, 그러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이 없어도 된다라고 알아주시고 밑에 참조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원칙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무자가 설치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자, 이것은 우리가 정책론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1997년 개정으로 사회복지시설은 시설 설립에 허가제를 신고제로 개정한 겁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설립을 본래는 1970년에 제정될 적에는 허가제였어요. 그것을 1997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서 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한 겁니다. 그런데 법률을 개정하자마자 바로 사회복지시설, 이렇게 시설 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을 했지만 엄격한 설립 절차가 간이 문서 절차로 바뀌었다는 것은 바로 시설에 대한 송제권에 사각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빈틈이 생긴 거지요. 그걸 보강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바로 시설평가제를 가미한 겁니다. 근데 시설평가제는 이 법률을 개정하자마자 갑자기 시설평가를 하면 많은 시설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2년의 경과 규정을 두어서 소위 1999년부터 제1차 시설평가가 시작되는 겁니다. 1999년부터.
그래서 시설평가제. 그래서 3년마다 시설을 평가하도록 이렇게 해서 97년에 법률은 개정됐으나 2년의 경과 규정을 거쳐서 99년부터 시설평가가 시작되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거기 보시면 아래 보시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 시설을 설립 운영하게 되는데, 자, 여기 보겠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들이 설립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위탁 계약은 5년 이내로 한다. 필요할 때에는 갱신할 수 있다. 이런 규정들을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유해자가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는데, 그 위탁 계약 기간은 5년 이내니까 5년 이내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 이걸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보험가입 의무 보시고, 다음에 사회복지관 나와 있지요. 사회복지관은 우리가 정의해서 봤습니다만, 지역사회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그렇지요. 지역사회의 문제를 중심으로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이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관은 당연히 사회복지는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 주민의 욕구를 고려하여 만든 종합사회복지시설입니다. 여기는 당연히 모든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원칙은 사회복지관의 대상은 지역주민 전체입니다. 그러나 넘치는 자원을 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만큼 가져가게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을 어디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 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을 여기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기법에 의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또 장애인, 노인,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또 직업이나 취업 발전이 필요한 사람, 보호나 교육이 필요한 유아, 아동, 청소년, 기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우선 제공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봐주시고. 그다음에 사회복지관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상근하여야 합니다. 상근하여야 된다. 밑에 법률 제한 쭉 보시되. 그다음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는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운영위원회. 시설의 장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을 두어야 한다. 둘 수 있다가 아닙니다. 운영위원을 두어야 한다. 운영위원회를 둘 때 운영위원회 구성은 시설의 두 팀, 시설의 장과 시설 종사자 대표, 또 시설 수용 인원의 바로 시설 거주자 대표와 시설 거주자 보호자 대표. 자, 여기 시설의 장과 시설 종사자 대표, 또 시설 거주자 대표와 시설 거주자 보호자 대표, 또 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후원자 대표, 지역주민이죠. 공익단체 추천한 사람, 그 밖에. 자, 이렇게 운영위원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 내부에서 두 사람, 또 거주자에서 두 사람, 거주자 대표, 거주자 보호자 대표. 그다음에 후원자 대표나 또는 지역주민, 공익단체에 추천한 사람, 또 이렇게 사회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이 필요하다. 각 시설 수용인은 300명을 초과할 수 없다. 300명을 초과할 수 없다. 원칙이 있다면 예의가 있지 않겠습니까? 원칙적으로는 사회복지시설은 300명을 초과할 수 없지만 300명이 초과되어도 가능한 거에는 노인복지시설에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에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 전문기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등등등 이렇게 있는데, 노인주거복지시설에는 양로원, 또 노인복지주택, 또 그러면 노인공동생활가정이 있습니다. 그중에 양로원과 노인복지주택은 양로원과 양로시설과 노인복지주택은 300명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러면 노인의료복지시설에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인데, 노인요양시설 300명 초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자 들어간 것은 300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노인공동
노인 공동생활가정이나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은 300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양로시설과 노인복지주택 또 노인요양시설은 300명을 초과할 수 있다는 것을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300명을 초과할 수 있는 사회복지제는 이런 등이 있다. 기타도 있지만 그다음에 보칙이 있습니다만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최저기관, 최저기준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은 누가 정하냐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최저기준에 관련된 것이 이용자의 인권, 또 시설의 환경, 시설의 운영, 시설의 안전관리, 시설의 인력관리. 그다음에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의 과정과 결과, 특히 여기 서비스 과정과 결과, 또 필요한 사항 등을 누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회복지시설의 최저기준으로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다음에 시설평가 앞에서 우리가 봤었죠. 사회복지시설 1997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사회복지시설 설립의 허가제를 약식 절차인 신고제로 개정했다. 신고제로 개정하면서 통제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를 막기 위해서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를 겸해서 신설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은 2년의 경과 규정을 두어서 2년 후인 1999년부터 시설평가가 시작되었다. 3년마다 평가를 하도록 규정을 한 겁니다. 자, 그 내용을 적은 거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래서 사회보건복지부장과 시도지사는 3년마다 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획득했을 때 바로 뭐 있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회복지사 협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에서 사회복지사는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또 그러면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국사회복지사 협회를 둔다. 한국사회복지사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세부 내용 쭉 있습니다만 뭐 이런 정도를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반드시 세 문제가 나온다고 하는 사회복지사업법을 빠른 속도로 일별을 해봤습니다. 다 읽어보고 싶으시겠지만 밑줄 친 정도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꼭 세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밑줄 친 영역 다시 한번 정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